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벽 개와 함께 월드컵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는 바람이라고 그러죠. 아주 약하게 부는 바람. 이 가는 바람에도 나뭇잎이 무수히 떨어지더군요. 추풍 낙엽이 정말 실감났습니다. 10월 20일 새벽 전후책입니다. 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두 정권 모두 포퓰리스트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4년 전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 의해 지배될 것이고 국민은 이제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막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말 같았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부동산 장사로 떼돈을 벌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살면서 포르노 배우와 스캔들이나 일으켰던 졸부가 할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포퓰리스트이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문 정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 감세와 오바마 케어 대신 내놓은 트럼프 케어죠. 적어도 그는 경제를 안 포퓰리스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3년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보여준 일관성입니다. 거의 수많은 거짓말에도 팩트와 상관없이 지지를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죠. 그런 트럼프도 이제 2주 뒤에 대선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패배하면 미국을 떠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몇몇 언론은 그가 백악관에서 물러나면 감옥으로 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제 김봉현이 2차 입장문이라는 걸 KBS에 보냈습니다. 스타 모빌리티는 그 사기꾼이 만든 사기업체인데 그걸 꼬박꼬박 스타 모빌리티 전 회장이라고 부르는 언론도 우스운데 그 사기꾼이 1차 옥중 편지로 이 나라를 흔들더니만 5일 만인 어제 다시 2차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제 옥중에 있는 사기꾼의 입을 세상이 주시하게 됐습니다. A4 용지 14장의 2차 입장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사들과 벌인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다. 이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들이었다. 이 자리를 만들었던 이모 변호사는 검사 재직 때 알았는데 호텔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도 수몰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라임 이종필 부사장은 도피 당시에 검찰 관계자로부터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 자신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수원지검장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고 구속영장 기각 청탁이 실제 이루어졌다. 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 직접 돈을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을 준 건 맞다. 강계정 역시 직접 만난 사실은 없고 이강세를 통해 돈을 줬다. 대충 옮겨도 숨이 차군요. 여기에 관련된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은 편지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사기꾼들은 우리 사회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듯한 업체의 회장인이 하는 직함을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조폭들과 어울리며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과 결혼을 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사기꾼에 엮여서 돈을 받고 변호하는 걸 넘어 하수인 노릇을 하는 법조인이 부지기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죠. 이 김봉인이라는 사기꾼의 1차 옥중 편지는 도대체 누가 기획한 것일까요? 딱 3일 법무부 감찰을 한 뒤에 추미애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청와대는 즉시 엄호에 나섰습니다. 잘 짜진 각본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엄청난 파장을 불렀죠. 법조계에는 이런 말이 떠다녔습니다. 3일 감찰에 검찰총장을 차라리 나쁜 놈으로 만드니 추미애의 관심법은 홍리를 능가한다. 언론도 야당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추미애 지원 사격에 나섰더군요.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남은 국감 일정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어차피 지금 국감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하더군요. 충성 경쟁이죠. 야당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한 칼춤을 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수사를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이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 수사팀이 특검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는군요. 지금 검찰 수사팀이 그런 검찰인가요? 놀라운 건 추 장관이 어제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번엔
수사비로 만든 윤석열 총장은 물론 언론까지 공격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은 이렇습니다.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승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고도 했습니다. 글쎄요, 윤 총장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추 장관의 검찰개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까? 추 장관은 또 김봉인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신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는데,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지검장과 검찰총장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 장관은 김봉현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 그녀는 언론에 대해서 사기꾼이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개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맹목이 된 셈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여론의 향방에 귀를 세우고 있을 겁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추 장관의 이번 칼춤을 두고 긍정 부정이 똑같이 46.4%로 나왔더군요. 아마 그 여론조사를 보고도 불안해하는 여당 의원들은 의외로 많을 겁니다. 방역을 내세우며 광화문을 철통째로 막고 있지만 혹시 불지 모를 역풍이 겁나는 건 사실일 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던 아들의 탈영 의혹을 눈 딱 감고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을 거느린 추미애 장관이니까요. 언론은 민주당의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일로 중도층과 보수층의 결집을 부를지 모른다는 거죠. 청와대는 이 추미애 장관과 사전조율은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즉시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20일 강민석 대변인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조율이 없었다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설마 윤 총장 가족 사건까지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넣은 것은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망신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의 이 말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역 없는 수사,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밖의 지시였죠. 제가 뜻밖의 지시라고 한 것은 사기꾼 김봉현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고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기자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더군요. 그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문의 성역 없는 수사 지시는 화살을 야당 정치인과 검사로 돌린 김봉현의 입장문에 대해 미리 전해 듣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 송 기자는 집권 세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자면서도 특검에는 반대라면서 독설을 날렸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라임 수사지휘에서 배제했다. 성역은 야권과 발날이 잘린 검찰총장이 했던 것이다. 그 뒤에 덧붙인 말에는 시푸른 날이 서 있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성역이란 말을 이렇게 맹랑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폐해는 이렇게 칼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하면 누가 죽을까요? 어떻든 라임 사기 사건은 이제 정권의 뜻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 검찰 비위 의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이 사건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죠. 검사 비위를 수사할 별도의 수사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군요. 솔직히 그건 간단한 수사 아닌가요? 김봉현과 함께 술판을 벌였다는 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끝날 사안입니다. 그 다음은 김봉현이 말한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의 로비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되겠죠. 언론 보도를 보면 김봉현은 입장문에서 이 변호사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임검사였고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는데 라임 사건이 이 변호사 선임 후에 수사 진행이 더 안 됐다고 썼다 합니다. 저도 이 변호사가 누군지 알 것 같군요. 김봉현은 또 우리은행 행정 로비와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등에게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 보니 김봉현이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술과 로비 그리고 정관 여우로 썩을 대로 썩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40대 사기꾼이 말 한마디에 조선시대나 있었던 환국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그 김봉현이 작년 6월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라임을 자신이 인수할 거라면서 BH에서 전문가들 한 팀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한 게 드러났습니다. BH는 청와대를 지칭하는 말이죠. 작년 6월 28일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에서입니다. 그는 인사자문단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까지 첨부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번 폭로와는 정반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봉현은 라임 인수를 위한 자문단을 직접 만들고 청와대와 사정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그 자문단은 누구일까요? 라임 펀드를 2천억 이상 판매한 대신정권 장모 센터장이 작년 10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 2달 뒤에 펀드 피해자와의 대화 녹취록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임 인수를 위한 자문단이 둘 들어갈 건데 청와대에서 명단까지 다 받았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자문단 정보는 라임 일당이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김봉현이 수배 중이던 지난 3월 측근에게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봉현이 말한 여권 인사는 현직 청와대 고위인사와 부산의 친문 현역 의원에다 이미 알려진 강의정 전 수석 그리고 기동민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 구속된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을 위원장까지 6명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막상 현직 청와대 고위인사와 친문 의원이 누구인지는 김봉현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김봉현이 이 명단을 언론에 흘리라고 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구명 메시지를 발신한 거라고 하는군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벌인 일인 겁니다. 김봉현이 향군 상주의 인수권을 두고 횡령 등 논란이 불거지자 벌인 일이죠. 그런데도 이번 옥중 편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강기정 수석에게 로비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은 자신이 근거됐을 당시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니 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기꾼이지만 한 사람이 정치 생명과 명예가 걸린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걸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래서 김봉현의 이번 폭로는 기획작품 냄새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삼류 기획작품입니다. 감사원이 원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이틀 전 20일 발표됐죠. 언론은 딱 둘로 나뉘었습니다. 조선동아중앙은 원전 감사를 막기 위한 산업부의 점검미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진보 쪽 신문들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만 따졌을 뿐 안전성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포커스를 옮겼더군요.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감사 전날 밤 원전 자료 444개 지웠다. 동아일보 역시 같습니다. 원전 감사 막으려 444개 문건 삭제.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런 범죄를 태인이 저지른 건 무슨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건 명백히 공용문서 손괴죄입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있자 그 전날인 일요일 밤 사무실에 도둑처럼 들어가서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까지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파일의 이름을 바꾼 뒤에 삭제를 해서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철저히 증거를 인멸한 거죠. 공용문서를 손괴한 겁니다. 신문은 에디터 공무원들이 범죄 집단처럼 움직였다고 썼지만 그건 바로 범죄 집단인 거죠.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들을 즉각 고발하지 않고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 대한 중징계만 요구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지침을 내린 것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말을 담당 과장에게서 전해들은 직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4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 결정이 나오면 지체 없이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 뒤에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다고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도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측정되도록 판매 단가 기준을 살짝 변경을 하고 가동 중단 시에 수료되는 비용 역시 과다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치를 왜곡해서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할까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이 감사원은 안전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렸다는 원전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그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마지막에 쫀 건가요? 아니면 역시 권력이 정말 무서웠던가요? 감사원은 심지어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 떨어지는 업무상 배임죄인데 말입니다. 한수원이 고의로 수치를 왜곡해 경제성 판단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아침에 온 국민을 속인 중범죄가 아닌가요? 다만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조금 태도가 다릅니다. 이 범죄 혐의가 짙은 정황이 담긴 수사 참고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자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 왜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걸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자인인데 이 탈당 뉴스가 온통 인터넷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아직 난파선은 아닌데 그가 뛰어내린 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만나보겠다고도 했습니다. 80 노진격 치고는 입이 너무 가볍다 싶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함께할 협력국가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와 함께 아시아의 10개국을 일일이 거론하면서도 한국은 속 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자칭 균형 외교의 한국이 자, 그렇다면 시진핑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